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오피스텔에서 어느새 입자에 소름 끼치는 실화괴담. 정 씨는 오피스텔을 운영하는 평범한 50대 남성이었어. 20대 아들이 있었고 다른 가족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주변에서도 착한 사람으로 소문난 인물이었어. 사건이 일어나기 2달 전 한 목수인 김 씨가 정 씨가 운영하는 오피스텔을 찾아와 방을 임대해 달라고 요청했어. 원래 330에 60으로 내놓은 방을 200에 30으로 입주할 수 없냐고 물었지. 정 씨도 곤란한 상황이었지만 목수의 초라한 모습에 흔쾌히 승낙했다고 해. 그것이 사건의 시작이었어. 처음에 목수는 정 씨에게 예의를 지켰고 경비원 박노인에게도 꼬박꼬박 인사를 했어. 그런데 이때 이 모 씨라는 사람이 등장해. 이 씨는 동네에서 악명 높은 양아치였고 마약을 한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이 씨의 고향 후배가 그 지역 경찰서의 강력팀장이라 수사를 받은 적이 없었어. 문제는 목수가 이 씨와 어울리면서부터 시작됐어. 목수는 일거리가 없어 동네를 어슬렁거리다 이 씨를 만났고 그와 어울리면서 점점 난폭해졌어. 이 씨는 정 씨와 경비 박노인을 죽이면 오피스텔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녔지만 목수는 이 씨와 계속 어울렸어. 어느 날 목수가 정 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어. 당시 이 씨도 함께 있었어. 이들은 파출소에 끌려갔고 폭행의 이유는 오피스텔 복도에서 골프공을 치며 시끄럽게 굴고 정 씨를 맞추는 등 행패를 부렸기 때문이야. 정 씨는 참다 못해 목수에게 방을 내놓고 나가달라고 말했지만 목수는 이에 격분해 정 씨를 폭행했어. 경찰은 목수가 시카를 차고 다니는 것을 목격했지만 정 씨와 목수가 합의한 탓에 특별한 제재는 없었어. 그 뒤 정 씨는 목수에게 이달 내로 나가달라는 서약을 받았어. 사건 당일 목수는 이 씨에게 받은 흰색 스프레이로 건물 내 CCTV를 고장냈어. 그날 밤 정 씨는 경비 박노인을 만나 내가 목수에게 잘못한 것 같다. 아들과 가서 사과해야겠다라고 말했어. 그것이 정 씨의 마지막이었다고 해. 오후 11시 40분쯤 정 씨와 아들은 목수의 방을 찾아갔어. 정 씨는 김 씨,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도 밖에서 골프 치는 건 자제해줘요라고 말했지만 목수는 격분해 문을 활짝 열고 식칼로 정 씨의 목을 찔렀어. 목수는 정확히 경동맥을 잘라냈어. 놀란 아들은 목수를 피하려 했지만 목수는 계속 공격을 시도했어. 아들은 중상을 입고 구석으로 도망갔지만 목수는 흥분한 상태로 그를 계속 공격했어. 10분 후 경비 박노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정 씨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 아들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어. 사건 이후 목수는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사건은 이대로 끝나는 듯했어. 그러나 아직도 의문이 남아. 목수는 어떻게 사람을 단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칼놀림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 씨는 사건 이후 어디로 갔을까? 왜 경찰은 마약 검사를 하지 않았을까? 두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내가 진짜 귀신이 존재한다고 믿게 된 경험이야. 나는 경성대 근처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 마감을 다하고 알바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매니저가 자신이 겪은 실화를 말해줬어. 매니저는 이전에 일하던 가게에서 혼자 오픈을 하던 날이었어. 가게에 들어가자마자 불을 켜려 했는데 불이 하나도 켜지지 않았대. 주방에서 불이 켜져서 주방 실장이 일찍 와서 자고 있나 싶어 주방으로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었다는 거야. 그런데 어떤 환자복을 입은 어르신이 문을 쿵 하고 닫고 나갔다는 거야. 매니저는 깜짝 놀라 주방 실장에게 이 이야기를 했는데 실장은 태연하게 꼬마 귀신이 있어라고 말했대. 실장도 혼자 먼저 와서 주방에 불만 켜고 있는데 밖에서 벨이 울리더래. 손님이 왔나 싶어 나갔더니 환자복을 입은 꼬마가 문을 콱 닫고 가더래. 그 꼬마가 주방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그리고 몇 년 후 인터넷에 올라온 이야기를 보게 됐어. 경성대 중고 노래주점에서 귀신을 봤다는 실화였는데 그때 그분이 쓴 이야기와 매니저가 일했던 가게가 같은 건물이었어. 환자복이며 모든 게 일치했어. 그 건물이 예전에 병원이었대. 세 번째 이야기. 군대에서 겪은 괴담 이야기를 해줄게. 우리 부대에는 불침번 귀신이나 생활관 동자 귀신 같은 괴담이 있었어. 나는 귀신 같은 건 믿지 않았는데 그날 이후로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 당시 나는 병장이었고 탄약 반장이 당직 사령을 맡았었어. 나는 당직 부관으로서 탄약 반장이랑 지통실에서 TV를 보다가 야간 근무자들을 인솔하러 내려갔어.
야간 초소로 내려가는데 유독 추운 느낌이 들었어. 동초를 선 애들이 초소로 복귀할 때마다 싸하면서 춥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그날 밤 갑자기 상황병이 우리를 깨우면서 야간 초소 쪽 CCTV를 보라고 했어. 화면에 사람 형상을 한 무언가가 초소 앞에서 춤을 추고 있었어. 탄약반장이 흥분해서 근무자들에게 무전으로 빨리 잡아오라고 했지만 근무자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했어. 탄약반장이 직접 확인하러 가겠다고 하면서 초소로 내려갔어. 근데 그 형상은 탄약반장을 주시하고 있었어. 탄약반장이 무전을 쳤지만 나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 그 형상이 바로 옆에 있었다고 말했어. 탄약반장은 아무 말 없이 막사로 올라왔고 그 형상도 함께 따라왔어. 네 번째 이야기. 어릴 때 경험한 폐교 체험 이야기를 해줄게. 나는 어릴 때부터 시골에 자주 갔어. 시골집 근처에 오래전에 폐교된 학교가 있었어. 그곳에서 귀신을 봤다는 이야기가 많았어. 나는 사촌들과 함께 폐교 체험을 하기로 했어. 학교에 들어가서 복도를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룻바닥이 구멍이 나면서 내가 빠졌어. 다행히 허리 정도까지 빠졌는데 누군가 내 발목을 잡고 당기는 느낌이 들었어. 너무 놀라서 삼촌을 불렀고 삼촌이 나를 끌어올렸어. 폐교를 나설 때 뒤를 돌아봤는데 긴 머리를 산바른 여자가 나를 비웃으며 쳐다보고 있었어. 이 이야기를 할머니께 말했더니 할머니는 그 폐교 입구를 막아두라고 하셨어. 할머니는 이후 돌아가셨고 그 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경험으로 남아있어. 다섯 번째 이야기. 이번 이야기는 대만인 친구가 겪은 실화야. 그 친구는 중학생 시절 반 친구들과 수학여행을 갔어. 숙소에 도착해 저녁을 먹고 자유시간을 보내고 있었지. 모두들 신이 나서 밖에서 놀다가 어느새 밤이 되어 숙소로 돌아가기로 했어.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친구들은 호텔 옆에 있는 편의점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어. 그때 내 친구는 너무 피곤해서 혼자 호텔로 먼저 돌아갔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가던 중 3층에서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췄어. 문이 열렸는데 아무도 없었고 복도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웠어. 친구는 겁을 먹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방으로 올라갔어. 방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데 편의점에 있던 친구가 연락을 했어. 분위기가 좋으니 다시 내려와서 같이 놀자고 했지. 그래서 친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는데 이번에는 3층에서 멈추지 않았어. 친구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로비로 내려가서 직원에게 물어봤어. 직원이 말하길 3층은 아무도 사용할 수 없는 층이라서 엘리베이터 버튼조차 없다고 했어. 놀란 친구는 직원과 함께 엘리베이터로 돌아가 봤지만 3층 버튼은 어디에도 없었어. 그 후로 그 친구는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게 되었어. 여섯 번째 이야기. 이번엔 내가 꾼 기괴한 꿈 이야기를 해줄게. 꿈의 시작은 희미하지만 대략 하늘색 블레이저와 구부 바지를 입고 집을 나서는 장면이었어. 차를 타고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서 뭔가를 했지만 그 기억은 잘 나지 않아. 어느 순간 우리는 전혀 모르는 낯선 장소에 있었어. 60년대 만들어진 달동네 끝자락에 위치한 음습한 뒷산 같은 곳이었지. 그 주변에는 뒤틀린 나무들이 서 있었고 왼쪽으로는 좁은 길과 흙 계단이 있었어. 오른쪽에는 돌을 쌓아 만든 축대 같은 것이 있었고 그 위로는 나무의 뿌리들이 튀어나와 있었어. 여자친구와 나는 그곳을 지나가려고 했어. 그때 이상한 적벽돌 건물이 하나 서 있었는데 시골 상회 같은 느낌이었어. 나는 그 상회에 들어가서 지나갈 방법을 물어봤어. 하지만 상회 주인은 내 여자친구에게만 뭐라고 말했어. 여자친구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상회를 나섰어. 그 뒤로 여자친구는 기이한 인형들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갑자기 여자친구가 사라졌고 나는 검은 나무 인형이 그녀를 삼키는 것을 봤어. 나는 인형을 돌로 때려 부수었지만 인형은 계속 재생됐어. 결국 나는 여자친구의 얼굴을 내리치고 있었어. 그녀를 등에 업고 토구를 나왔지만 정신을 잃었어. 깨어나 보니 그곳에서 기괴한 노파들이 나를 둘러싸고 비난하고 있었어. 그제서야 나는 꿈에서 깨어났어. 일곱 번째 이야기. 마지막으로 내가 알바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겪었던 기묘한 경험을 말해줄게. 해가 지고 방에 불이 꺼진 상태에서 침대에 누웠어. 잠들기 직전에 가위에 눌렸어. 귀에서 삐소리가 나면서 점점 소리가 커지더니 온몸이 찌릿찌릿해졌어. 몸을 움직이려고 했는데 움직여졌어. 하지만 몸을 움직일 때마다 찌릿찌릿한 감각이 더 강해졌어.
벽을 더듬거리면서 스위치를 찾아 형광등을 켰어. 다시 침대에 누워서 자려고 뒤를 돌았는데 내가 불 꺼진 방에 누워 있었어. 분명히 정신이 멀쩡했는데 마치 내가 분리된 것 같았어. 이 경험은 지금도 생각하면 매우 기묘해. 그날 이후로 그런 경험이 다시는 없었지만 그 순간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해. 8번째 이야기 고대의 저주. 이 이야기는 내가 평소와는 다른 방식으로 알게 된 기묘한 사건을 다룬 이야기야. 모든 것이 시작된 건 몇 년 전. 내가 다니던 대학의 고고학 연구소에서 여름방학 동안 진행되던 발굴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였어. 고고학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나는 그곳에서의 경험을 통해 과거의 유물들이 지닌 미스터리와 고대 문명에 대한 흥미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어. 그해 여름, 우리 연구팀은 한적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오래된 유적지를 발굴하게 되었어. 그 유적지는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현지 전설에 따르면 이곳은 고대 문명의 제사장들이 신성한 의식을 치르던 장소였다고 전해졌어. 그 전설에는 이곳에 감춰진 비밀이 있으며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선 커다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경고가 포함되어 있었어. 유적지에 도착한 우리는 발굴을 시작하기 전에 현지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 그들은 우리에게 그곳에 감춰진 비밀에 대해 경고하며 조심하라고 당부했어. 특히 마을의 연로한 장로는 그곳에 들어가면 절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어. 그러나 우리는 과학적 탐구 정신으로 무장한 고고학자들이었고 전설과 미신을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어. 발굴 작업은 예상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어. 유적지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고대 문명의 흔적을 잘 보여주었고 특히 발견된 몇몇 석상들과 돌판은 우리를 매우 흥분시켰어. 그러나 그 중 하나 매우 특이한 형태의 석상이 발견되면서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어. 그 석상은 다른 유물들과는 확연히 달랐어. 약 2m 높이의 이 석상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얼굴은 괴기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손과 발은 마치 짐승의 것처럼 묘사되어 있었어. 무엇보다도 석상의 눈 부분이 이상하게 빛나는 것처럼 보였어. 마치 나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섬뜩한 느낌이 들었지. 석상을 발견한 그날 밤 연구팀은 모두 이상한 꿈을 꾸었어. 꿈에서 우리는 석상이 있는 장소로 돌아가서 그 앞에 서서 묘한 의식을 치르는 모습을 보았어. 의식은 점점 더 기괴해졌고 마침내 우리는 석상이 피를 흘리는 것을 목격했어. 그 피는 유적지의 땅을 적시며 흘러내렸고 땅에서 피어오른 검은 연기가 우리를 덮치기 시작했어.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모두 밤새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하지만 누구도 꿈에서 본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 우리는 과학자들이었고 꿈은 단지 피곤한 몸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나 점차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 발굴 작업이 계속되면서 우리는 이상한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었어. 장비들이 갑자기 고장나거나 작업 중에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했어. 일부 연구원들은 발굴 현장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어. 그들은 마치 누군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으며 심지어 가끔은 자신들을 부르는 목소리까지 들었다고 했지. 하지만 그때까지도 우리는 그런 현상을 우연이나 피로에 의한 환상으로 치부했어. 그러나 발굴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 사건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어. 어느 날 밤 우리 중 한 명이 사라졌어. 우리는 그를 찾기 위해 유적지와 주변 지역을 샅샅이 뒤졌지만 어디에도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어. 경찰을 불러 수사를 의뢰했지만 그들 역시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어. 마치 그가 이 세상에서 증발한 것처럼 사라졌지. 그 사건 이후로 우리는 발굴을 중단할 것을 고려했어. 그러나 프로젝트 리더는 발굴을 중단하면 연구가 미완성으로 남게 되고 이는 우리의 연구 성과에 큰 손실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어. 결국 우리는 발굴을 계속하기로 했어.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연구원들이 이상한 현상에 시달리며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어. 그들 중 일부는 밤마다 들려오는 낮은 속삭임에 시달렸고 또 다른 일부는 발굴지에서 누군가 자신들을 쫓아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어.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유적지에서 묻혀있던 비밀의 방을 발견하게 되었어. 그 방은 석상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었고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진 돌문으로 봉인되어 있었어. 돌문을 열자 우리는 그 안에서 수백 년은 된 것으로 보이는 고대의 문서를 발견했어. 그 문서에는 이곳에서 치러졌던 의식과 그것이 가진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 문서에 따르면 이 석상은 고대 제사장들이 신성한 의식을 치르기 위해 만든 것이었어.
그러나 이 의식은 단순한 재래가 아니었어. 그것은 인간의 영혼을 제물로 바치는 어둠의 신을 불러들이기 위한 끔찍한 의식이었어. 석상의 눈에는 제물의 영혼이 봉인되었으며 그 영혼들은 끊임없이 고통받으며 저주를 퍼뜨린다고 적혀 있었어. 이후 우리는 발굴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어.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몰라. 발굴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이상한 병에 걸리기 시작했어. 그 병은 점점 심각해졌고 몇몇 연구원들은 결국 사망에 이르렀어. 나 또한 그 병에 걸렸지만 다행히도 빠르게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 발굴 이후 나는 고고학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어. 이 경험은 나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을 주었고 고대의 유물들이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했어. 그들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힘과 비밀을 품고 있으며 때로는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말이야. 그리고 나는 지금도 가끔 그 유적지에서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그곳에 남겨진 저주가 과연 끝난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우리 중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곤 해. 9번째 이야기 폐광의 비밀. 이 이야기는 내 친구 중 한 명인 수연이 겪은 기이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야. 이 이야기는 그의 입을 통해 직접 들은 것으로 그가 경험한 일들을 나에게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 수연은 항상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목소리가 떨렸고 그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어. 수연이 겪은 일은 대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당시 우리는 방학을 맞아 친구들끼리 여행을 계획했어. 그 해에는 특별히 어디를 갈지 정하지 않고 그저 자연 속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 그래서 우리는 도시에서 벗어나 깊은 산속에 위치한 한적한 마을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 그 마을은 과거에 번성했던 광산 마을로 한때 수많은 사람들이 금을 찾아 몰려들었지만 광산이 폐쇄된 이후로는 거의 버려진 상태였어. 그 마을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그곳의 분위기가 매우 음산하다는 것을 느꼈어. 마을은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었고 거리에는 사람들의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 우리가 머물기로 한 숙소는 마을 중심부에 있는 오래된 민박집이었는데 건물은 낡았지만 외부는 비교적 잘 관리된 편이었어. 주인은 마을에서 나고 자란 중년의 여성이었는데 그녀는 우리가 마을에 대해 물어보자 아주 조심스러운 태도로 이곳은 조용한 곳이라 남들에게 방해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을 남겼어. 그날 저녁 우리는 마을을 산책하며 그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어. 마을을 지나서 조금만 걸으면 광산 입구에 다다를 수 있었는데 그곳은 지금은 폐쇄되어 더 이상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어. 하지만 수연과 나는 호기심이 많아서 그 광산을 탐험해 보기로 했어. 광산 입구는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었지만 옆으로 조금 돌아가니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작은 구멍이 보였어. 그 구멍을 통해 우리는 광산 내부로 들어갈 수 있었지. 광산 내부는 생각보다 넓었고 아주 깊은 곳까지 뻗어 있었어. 우리는 손전등을 켜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 처음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지만 깊이 들어갈수록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 바닥에는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듯한 도구들과 광부들의 잔해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벽에는 누군가가 남긴 낙서들이 보였어. 그 낙서들 중 일부는 기이한 기호와 문자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것들은 전혀 알아볼 수 없는 것들이었어. 우리가 광산 깊숙이 들어갈수록 수연은 점점 더 불안해 보였어. 그는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며 누군가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어. 나는 그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나 또한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어. 마치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 그때 우리가 걷고 있던 통로가 갑자기 넓어지면서 거대한 동굴 같은 공간으로 이어졌어. 그 공간의 중심에는 거대한 돌로 만든 제단이 있었어. 제단 위에는 무언가가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오래된 금속 상자였어. 상자는 녹슬어 있었고 표면에는 기묘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어. 수연은 상자를 보고 이상하게도 그것을 열어봐야 한다고 말했어. 나는 그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의 강한 주장에 따라 상자를 열기로 했어.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아주 낡은 책이 한 권 들어 있었어. 책의 표지는 마치 가죽처럼 보였고 페이지는 오래된 양피지로 만들어져 있었어. 책을 펼치자 그 안에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언어로 쓰인 글들이 적혀 있었어. 하지만 수연은 그 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어.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 수연은 마치 홀린 사람처럼 책을 읽기 시작했어. 그가 책을 읽는 동안 나는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
주변의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고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 그때 나는 아주 작은 소리를 들었어.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곧 그것이 누군가의 속삭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 그 속삭임은 점점 커졌고 마치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말하는 것처럼 들렸어. 그 소리들은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분명히 나와 수연을 향하고 있었어. 수연은 계속해서 책을 읽었고 그가 읽을수록 속삭임은 점점 더 커져갔어. 그 순간 나는 너무 두려워서 그에게 그만 읽으라고 소리쳤어. 하지만 수연은 내 말을 듣지 않았어. 그의 눈은 이상하게 번들거렸고 얼굴은 창백해졌어. 마치 그가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린 것 같았어. 나는 그의 손에서 책을 빼앗으려 했지만 그의 힘이 너무 강해서 도저히 빼앗을 수가 없었어. 그때 갑자기 재단이 진동하기 시작했어. 땅이 흔들리고 돌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어. 나는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수연을 두고 갈 수는 없었어. 나는 그를 다시 한번 말리려 했지만 그 순간 수연의 몸에서 기이한 빛이 뿜어져 나왔어. 그 빛은 너무나 강렬해서 눈을 뜨고 있을 수 없을 정도였어. 나는 그 빛을 피하기 위해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어. 그 빛은 점점 더 강해지더니 갑자기 모든 것이 조용해졌어. 나는 다시 눈을 떴을 때 수연은 그대로 서 있었지만 그의 손에 있던 책은 사라져 있었어. 그의 얼굴은 완전히 무표정이었고 눈은 텅 빈 듯한 느낌이었어. 나는 그에게 말을 걸었지만 그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 그렇게 몇 분이 지났을까 수연은 갑자기 뒤로 쓰러졌어. 나는 급하게 그를 부축했지만 그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어. 그의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숨은 아주 얕게 쉬고 있었어. 나는 그를 데리고 광산 밖으로 나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끌어냈어. 다행히도 광산 입구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어. 마을로 돌아오자 수연은 그제야 의식을 되찾았어. 그러나 그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 그는 광산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잊어버린 듯했어. 나는 그에게 우리가 겪은 일들을 설명했지만 그는 믿으려 하지 않았어. 마치 그의 기억 속에서 그 일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 같았어. 우리 둘 다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어.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짐을 챙겨 마을을 떠났어. 하지만 그 후로도 수연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어. 그는 종종 밤에 이상한 꿈을 꾸었고 꿈속에서 자신이 광산 속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고 말했어. 그 꿈은 너무나 생생해서 그는 종종 밤에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공포에 휩싸이곤 했어. 수연은 결국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지만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어. 의사들은 그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이라고 진단했지만 그 이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어. 수연은 점점 더 어두운 곳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혼자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었어. 그러던 어느 날 수연은 갑자기 내게 전화를 걸어왔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는 내가 그에게 다시는 만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 나는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그는 그저 그들이 나를 찾고 있어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어. 나는 그를 만나러 가려고 했지만 수연은 그 후로 연락을 끊어버렸어. 며칠 후 나는 수연의 부모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 수연이 사라졌다는 소식이었어. 나는 그의 집으로 달려갔지만 그는 이미 집을 떠난 상태였어. 그의 방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그가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단서는 전혀 없었어. 경찰이 수사를 했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어. 수연은 마치 이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처럼 사라졌어. 수연이 사라진 지 몇 달이 지나 나는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또다시 연락을 받았어. 그들은 수연의 방에서 한 장의 편지를 발견했다고 했어. 그 편지에는 그가 광산에서 겪었던 일들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 그리고 그는 편지의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어. 내가 그곳에서 찾은 것은 단순한 책이 아니었어. 그것은 저주였어. 그리고 그 저주는 이제 나를 찾아왔어. 나는 도망칠 수 없어. 그들이 나를 데려갈 것이다. 그 이후로 수연의 행방은 영원히 미궁 속으로 빠졌어. 나는 지금도 그가 어디에 있는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그날 광산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고대의 유물이 아니었어.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둠의 힘을 품고 있었고, 그 힘은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어. 이 이야기를 끝으로 나는 더 이상 그 마을과 광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그것은 너무나도 두려운 기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이야. 그러나 한 가지 경고하고 싶은 것은 어떤 비밀은 밝혀지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야.
그리고 그 비밀을 파헤치려는 사람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이야. 10번째 이야기 비밀의 숲. 이 이야기는 몇 년 전 내 동생 지훈이 겪은 매우 기이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야. 그가 겪었던 일은 아직도 우리 가족 모두에게 충격으로 남아있어. 지훈은 항상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좋아하는 성격이었어. 그는 새로운 곳을 탐험하는 것을 즐겼고 특히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지. 그 당시 지훈은 대학에서 환경생태학을 전공하고 있었고 종종 학교 과제로 숲을 조사하러 다니곤 했어. 그해 여름, 지훈은 학교 과제 때문에 한적한 시골 마을 근처에 숲을 조사하게 되었어. 그 숲은 마을 사람들에게 비밀의 숲이라고 불렸는데 이유는 아무도 그 숲 깊숙한 곳에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어. 숲은 매우 울창하고 빽빽한 나무들 때문에 햇빛조차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 마을 사람들은 그 숲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어. 그 중에는 숲에서 사라진 사람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들도 있었어. 지우는 그런 이야기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오히려 그 미스터리에 흥미를 느꼈어. 그는 혼자서 숲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지. 그의 계획은 숲의 생태계를 조사하고 그곳의 식물과 동물들을 기록하는 것이었어. 그래서 그는 필수적인 장비들을 챙겨 숲으로 향했어. 숲의 초입에 도착한 지우는 그곳의 풍경에 매료되었어. 숲은 아주 아름다웠고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했어. 그는 이곳이 왜 비밀의 숲이라고 불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 그저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곳처럼 보였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지우는 점점 숲이 가진 독특한 분위기에 압도되기 시작했어. 숲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주변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 숲 속에서 몇 시간을 보낸 후 지우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 숲의 중앙부로 향하는 길은 계속해서 같은 장소로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어. 그는 같은 장소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았어. 나무들은 마치 그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땅은 그를 계속해서 원래 있던 위치로 되돌려 놓는 것 같았어. 지우는 자신이 미로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어. 그리고 마침내 그는 숲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 그것은 오래된 나무로 만들어진 거대한 문이었어. 문은 이끼와 덩굴로 뒤덮여 있었고 누군가 오랫동안 손대지 않은 듯했어. 지우는 그 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궁금해졌고 그의 호기심은 그 문을 열도록 만들었어. 문을 열자 지우는 그 안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것은 마치 다른 차원으로 이어지는 입구처럼 보였어. 문 너머에는 숲 속에서도 볼 수 없었던 기이한 식물들과 나무들이 있었고 공기는 차갑고 습기 찬 느낌이 들었어. 지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문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어. 문을 지나자 지우는 곧바로 자신이 전혀 다른 세계에 들어왔다는 것을 깨달았어. 이곳은 그가 알던 현실의 숲과는 전혀 달랐어. 나무들은 훨씬 더 크고 그늘은 더욱 어두웠어. 그곳에서는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왔어. 바람 소리도 아니고 동물의 소리도 아닌 마치 사람의 속삭임 같은 소리였어. 지우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만 아무런 의미를 알아들을 수 없었어. 그는 천천히 그 숲속을 탐험하기 시작했어. 그는 이곳에서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들떠 있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 숲속에서의 시간은 마치 멈춰버린 것 같았어. 지우는 그곳에서 몇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했지만 해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주변의 풍경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 그러던 중 지우는 그곳에서 이상한 생물체를 발견했어. 그것은 마치 나무와 인간의 혼합체처럼 보였어. 나무의 껍질로 덮인 몸과 가지처럼 뻗어있는 팔을 가진 생물체는 지훈을 바라보고 있었어. 지훈은 그 생물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 순간 생물체는 기이한 속도로 숲속으로 사라졌어. 지훈은 그 생물체를 따라가려 했지만 그때마다 그것은 마치 유령처럼 눈앞에서 사라졌어. 지훈은 그 생물체가 그를 이끄는 것 같다고 느꼈어. 그는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고 마침내 숲속의 중심에 다다랐어. 그곳에는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 그 나무는 마치 생명을 가진 듯한 느낌이 들었어. 나무의 줄기에는 기묘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고 나무의 뿌리들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땅을 휘감고 있었어. 그 순간 지우는 그 나무가 이 숲의 중심이자 모든 비밀의 근원이라는 것을 깨달았어. 그는 그 나무에게 다가가 손을 뻗었어. 그러나 그 순간 나무의 뿌리들이 마치 뱀처럼 지훈의 발을 휘감기 시작했어.
지우는 놀라서 뿌리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뿌리는 점점 더 강하게 그를 붙잡았어. 그는 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공포에 질려 소리쳤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숲속에서 메아리칠 뿐 아무도 그를 구해줄 수 없었어. 그때 나무의 줄기에서 작은 문이 열렸어. 그리고 그 문 안에서 빛이 뿜어져 나왔어. 그 빛은 너무나 강렬해서 지우는 눈을 뜰 수가 없었어. 빛 속에서 그는 자신이 무언가를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 그것은 그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무언가였어. 마치 다른 차원에서 온 존재처럼 보였어. 그것은 그의 정신 깊숙한 곳으로 들어와 그의 모든 기억과 감정을 파고들기 시작했어. 지우는 그 순간 자신이 이곳에 와서는 안 되었음을 깨달았어. 이곳은 단순한 숲이 아니라 다른 차원과 연결된 문이었고 그 문을 통해 들어온 자는 결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는 필사적으로 나무의 뿌리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그때마다 뿌리는 더욱 강하게 그를 붙잡았어. 지우는 결국 그 빛 속에서 의식을 잃었어.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자신이 처음 숲에 들어갔던 그 자리로 돌아와 있었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주변은 고요했고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와 있었어. 하지만 지우는 자신이 겪었던 일들이 단순한 꿈이 아니었음을 알았어. 그의 손에는 그 나무가 남긴 기묘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그 문양은 마치 불에 댄 자국처럼 그의 피부에 남아 있었어. 지우는 숲을 빠져나와 마을로 돌아갔어. 그는 자신이 겪은 일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 마을 사람들은 그가 숲에 들어간 것을 알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눈치챘어. 그들은 그에게 숲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지만 지우는 그저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 그 후로 지우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 그 꿈에서 그는 항상 그 숲으로 돌아가고 있었어. 그는 그 나무와 다시 마주치고 그 빛 속에서 무언가를 보고 있었어. 그 꿈은 너무나도 생생해서 그는 종종 꿈속에서 깨어나도 자신이 여전히 그곳에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곤 했어. 시간이 지나면서 지훈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어. 그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고 현실과 꿈의 경계를 구분할 수 없게 되었어. 그는 마치 그 숲이 그를 부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 그는 그 부름을 거부하려 했지만 결국 그는 다시 그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 몇 달 후 지훈은 다시 비밀의 숲으로 떠났어. 그는 그곳에서 자신이 겪은 일들에 대한 답을 찾으려 했고 그 나무가 무엇인지 그것이 왜 자신을 불렀는지 알기 위해서였어. 그는 가족에게도 친구들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 그저 홀로 숲으로 돌아갔어. 지훈이 숲으로 들어간 후 우리는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그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 우리는 그를 찾기 위해 수많은 수색대를 조직했지만 그를 찾을 수 없었어. 숲은 마치 그를 삼켜버린 것처럼 그의 흔적을 모두 지워버렸어. 그 후로 우리는 그 숲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어. 그것은 너무나도 두렵고 알 수 없는 비밀을 간직한 곳이었어. 우리는 지훈이 어디에 있는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영원히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 그 숲은 단순한 자연의 공간이 아니라 다른 차원과 연결된 문이었고 그 문을 열면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라는 걸. 이 이야기는 지훈이 사라진 이후로 우리 가족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어. 우리는 여전히 그를 찾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그가 영원히 사라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만들었어. 그 숲이 지닌 비밀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그곳에 발을 들인 자들은 그 비밀을 절대로 풀 수 없을 거야.